이제 5장에서는 나태로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는 이 수면이나 졸음, 피로 면에서로 해석을 함으로써 움직이거나 애쓰거나 일하고 싶지 않은 상태라고 보통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나태는 또 질병 행동으로서 나타나기도 하면서 되게 일상 속에서 많이 보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행동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니까 이 활동을 줄여야 돼서 나태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무감동이라는 것은 이 동기 부족의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무쾌감증이라고 비슷한 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활동의 동기가 약해지고 이 목표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태라는 것이 쾌락의 결핍, 보상의 부재로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동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보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자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대안을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이 대안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능력, 그리고 그 고를 때 기준을 평가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이 과정들이 일어나는 내 기관은 이마엽과 관자엽에서 일어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헌팅턴병을 가장 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레트와 베키에 대한 사랑을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키가 무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무도병이란 것은 어떠한 유전자에서 CAG의 염기서열이 반복 횟수가 40회 이상인 경우 무조건 걸리는 병으로서 이 베키가 무도병에 걸릴 거라는 것을 레트는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했고, 그러함으로써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팅턴 병은 이 바닥핵의 이상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병인데, 이 운동 기능 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바닥핵의 이상이 생기면 이 감정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자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막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 부분이 아니군요. 아니죠. 되게 무기력해지는, 이 나태해지는 그러한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팅턴 병에서 바닥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태라는 것을 앞에서 이마역과 이야기를 하면서 말한 것은 이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이마역이고, 이 헌팅턴 병에서의 바닥핵은 이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운동 기능으로서 실행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태해지면 피곤하기 때문에 나태할 수도 있는데, 이 피곤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AJ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J의 피로는 이 수면과 피로로서 나타나지게 되는데, 잠을 되게 많이 잔다던가, 아니면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은 일반인에 비해 피로가 생기는 그 시간이 되게 빠른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J는 이 뇌의 어떠한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서 이러한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 피로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실험 결과들에 의해서 피로와 신체적 분투의 지각은 뇌 안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 측정은 보조운동 영역과 동반 방출로 인해서 이루어지면서 이 피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것이 실제로 이 피로를 느낄 만한 행동을 하는 것과 이 뇌가 느끼는 피로의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체적 피로와 다르게 인지적 피로도 있는데 이 인지적 피로도 이 보상의 기대로 극복을 할 수 있다. 보상 지각에 영향을 준다. 하면서 이 동기부여와 정신적 피로 간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 피로할 만한 것을 해서 이 피로가 생길 것이고 그러한 점으로 해석을 할 건데 결국에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건 피로는 뇌의 함수이고 그래서 이 신체, 정신적 요인의 구분은 이 뇌가 결국 받아들이는 것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진료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J는 이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 뼈와 살, 근육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머리 부상으로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 변형된 거는 노력에 관한 뇌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헌팅턴 병에서 이 사랑의 위대함을 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베키가 사실 이 부분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병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레트는 이 베키가 욕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그녀가 그렇게 말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음을 이해를 함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탐욕은 이 챕터에서 깔고 가는 것이 기본 인격 특징과 해당 제약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둘 다 있는 것, 이 앞에 나왔던 제약들과 다 똑같고 이 탐욕은 돈으로서 되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자원으로서 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게 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줄고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이 줄기 때문에 이 돈으로서 나타나는 탐욕은 이 자급자족의 그러한 이기적인 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탐욕은 이 공정성, 윤리 규범을 어기는 행동이라거나 자신의 필요, 욕구에만 집중하고 신사회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저장 강박, 그러니까 물건을 못 버리는 그러한 중용꾼에 대해서 저장 강박과 탐욕은 별개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강박 같은 경우는 탐욕으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불안이나 도파민에 촉발된 소유욕으로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서 볼 수 있는 건 탐욕은 이 탐욕을 특징으로 하는 뇌 질환은 없고 이 의사결정 학습에 영향을 미쳐서 음성, 양성, 피드백에 둘 다 둔감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래서 저장 강박은 이 탐욕으로서 나타나는 이 뇌 질환이 아니고 이 도파민에 촉발된 소유욕으로서의 뇌 질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병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되게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탐욕에 대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막 증후군들, 병들 같은 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7대 제약의 마지막으로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존감, 자신이 가치 있다는 느낌, 실패 성과에 대처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 교만으로서 나타나는 자기의 나르시시즘은 이 자신의 중요성, 장점을 과대평가한다는 점에서 자존감은 현실적인 평가지만 자기에는 허구적인 자기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원으로는 사회적 학습 이론과 정신분석 이론이 있는데 사회적 학습 이론은 부모의 과대평가와 아니면은 그렇게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것들이고 아니면 정신분석 이론은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서 나타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자기애는 이 실험 결과에 따라서 이 과대평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이 애정결핍은 자존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와 자존감은 대체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긍심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자존감은 진정한 자긍심, 자기애는 오만한 자긍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긍심은 과제 수행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높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자존감으로서의 자긍심은 좋은 역할을 함으로써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 자존감과 자기애를 구분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오만 증후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주로 정치인에게 나타나며 이 장기적인 권력, 압도적인 성공, 약한 제약이 합쳐지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이게 성격으로서의를 봤다면 이 교만이 장애로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적 인격 장애 해서 이 자아 감각이 허약하고 현실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 자신의 중요도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주변인의 속내, 감정에 관심이 없어서 정서적 공감을 부족하다. 그리고 이 공감의 특정 측면의 결핍이 뚜렷해서 인지적 공감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서적 공감 능력은 낮다라는 이러한 자기애적 인격 장애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상 장애는 보통 이 책에서는 이 피해 망상 장애보다는 과대 망상 장애를 더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과대 망상 장애가 이 자신의 중요도 능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장애이고 피해 망상 장애는 이러한 기준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상장애, 과다망상장애는 왜 나타나냐 하면은 고장난 믿음 평가 체제와 이마 앞껍질의 손상 등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대망상 장애가 나타나면 현실과 예상 사이 불일치, 검출이 작동이 낮아지고 타인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뇌와 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성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대망상 장애가 이렇게 뇌 손상이나 뇌 인지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외부 약물로서도 나타나는데 그의 대표적인 예로서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신경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나게 되면서 이 신경생물학적과 뇌 질환과 이러한 7대 제약 사이 간의 관계를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리스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떠한 치료를 받고 정신질환이나 이 인격이 달라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뇌손상 때문에 인격이 바뀌는 것은 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전에도 바뀌었으므로 인격과 정신질환 사이의 모호한 관계를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8장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준비 전이에 관련된 실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약 1초 전에 검출되는 것을 준비 전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능동적 운동을 시작하기 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 전이에 대해서 심화 연구를 통해서 이 행동 계획과 이 충동과 실행 사이의 지연을 봤을 때 움직이자는 결정 0.2초 전에 이 준비 전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한 앞에서의 주장으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자유의지는 없고 이 보고할 수 있는 의식적인 의도가 나타나기 전에 대뇌 활동은 자발적 행동을 시작함으로써 자유의지는 죽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 준비 전이가 움직임을 준비하는 뇌활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의지로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뇌, 정신, 마음의 모호한 구분, 유동적 경계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느 영역이나 성격 요인들을 해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자유의지와 결정론을 조화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는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와 이 결정론을 조화롭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범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 범죄에 따라서 이 결정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에는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 제도는 도덕성의 척도가 아니라 사회보호와 교화기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맞는 이유가 환경 조성으로 인한 행동 변화, 환경 조성으로서 우리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죄 처벌을 교화로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